김태현의 정치쇼. 줄리 벽화. 어제 무슨 일인지는 앞서 뉴스 온 더 블락에서 김규란 기자가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청취자분들 알고 계실 거고 평가 좀 해보시자고요. 김수현 평론가 이거 그러니까 전 진짜 궁금한 거 여기 보면 이 줄리 벽화를 만든 사람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근데 보면은 윤 전 총장을 반대하는 분들이 거기 무슨 찾아가서 막 뭐 성지순례라고 찾아가고 막 이런다잖아요. 이게 정무적으로 선거판에서 누구한테 도움돼요? 이거는 민주당엔 도움 안 되고 네. 윤 전 총장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분들은 자신이 권력을 풍자한다라는 생각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물론 거기에 동의하는 분도 있겠죠. 특히 검찰이 정말 만악의 근원이다. 검찰총장 엄청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더 동의를 할 테고. 근데 사실 윤 전 총장은 지금 이제 다른 현재 권력, 여권이라든지 이쪽하고 경합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그냥 어떤 권력자에 대한 풍자라기보다는 정적에 대한 공격이고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게 어떤 진영의 문제만도 아닌 것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여성 비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 범죄를 넘어선 거잖아요. 예. 이게 진짜 여성 비하 아닌가? 나만의 생각인가? 아니야. 그래.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 이런 그분이 이제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한겨레 보도에는 이제 그 주인분이랑 통화한 지승용 민들레 영토 대표와 인터뷰 내용이 실렸는데 거기 있는 데구나. 밀리대 영토 있는 그쪽이구나. 그러니까 두 분이 아시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해준 얘기로는 네.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윤석열의 말이 불쾌했다. 진정한 헌법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인데 벽화를 통해 시민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실천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뭐 누구를 지지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어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사실 정치적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배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재명 캠프의 논평을 보면 금도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결혼 전 사생활이 뭐가 문제냐. 사실은 코바나 컨텐츠나 도이치모터스 이걸 검증해야 되지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측도 실수할 여지가 있는 게 배후설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것 좀 거꾸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호남 지역의 한 자영업자분이 문재인 정부 비판을 하셨다가 이 사람이 어떤 단체 소속이 돼 있고 그쪽에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신 건데 거꾸로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그 일에 대해서는 일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해야지 배후에 누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 윤 전 총장이 오히려 타격을 먹을 수도 있다. 이것도 같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예.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야당은 뭐 언론 재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김수현 평론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특히 이 법의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 돈 많이 물어내라 뭐 이런 취지겠죠.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은 피해액을 언론사 매출액과 연동하겠다. 하한선을 매출액의 1만 분의 1 내지 1천 분의 1로 정해서 그러니까 언론사 규모가 좀 큰 데는 더 많이 배상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허위 보도와 관련된 매출이 아니라 전체 매출 그냥. 네네. 전체 매출. 뭐 예를 들어 방송국 같은 거 드라마 팔고 예능하고 그것도 다 그 매출까지. 그렇죠. 보도 매출만 관련된 보도 관련 매출만 그 아니고. 해당 회사의 매출인 거죠. 그러니까 큰 회사는 더 내라 이렇게 되겠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방송사들하고 그리고 좀 더 신문사 중에서도 큰 곳 있잖아요. 이쪽에서 더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보도국에서 한 기사가 잘못된 거를 손해배상하는데 무슨 예능하고 드라마 매출 이런 것까지 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월드컵 매출도 광고 매출도 다 할 건가? 그쪽에서 벌어놓은 거 물어내라 이거죠. 그렇구나. 어쨌든 이거 뭐 위헌 논란도 있고 뭐 한데 그 위헌 논란이나 그런 것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변론 유착 시간에 저희가 할 거니까 그거는 보다 오늘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될 줄 알았을 건데 네. 거기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왜 꺼냈을까? 민주당이? 일단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랑 합의하기로는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법사위원장 및 7개 위원장을 이제 다시 재배분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까지 속도보다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대하는 거를 지금 뭐 숫자가 많다고 해도 다소 딜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 이전에 7월 8월에 이거를 다 끝내겠다. 이제 이런 좀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선 경선 중이에요. 이제 경선이나 어떤 당내 선거가 시작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당원들, 강선 지지층 또 강성파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부분에도 이제 대선 주자들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1위, 2위, 3위 주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뭔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속도전을 하자, 속전속결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좀 내부에서는 굳이 지금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거고 뭐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손지은 기자 말씀하신 거 보면 강성 지지층 생각한다고 하면 왠지 찬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설전을 벌였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거 노무현 정신에 어긋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언론에 재갈 물리는 법을 찬성하겠냐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도 격앙돼서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지 말라.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또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받아서 그러면 김어준 뭐 이제 진행자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봐라. 이제 여기까지 설전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 다 뭐 논쟁 붙으면 안 물러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어때요? 찬성입니다. 찬성. 강경한 찬성파고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당황했어 지금 확정 훅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 더. 확실한 피해 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인데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 입장을 좀 더 대변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전 대표한테 따라다니는 악플들이 있습니다. 뭘 하면은 저 사람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라서 보수적이다. 주류지향적이다 이런 악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껴안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심리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언론에 우호적일 것 같은데 이 언론 이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재갈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중재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법안에 찬성하잖아요. 네. 지금 기자들은 어때요 분위기? 이거 물어보나 마는데. 일단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손해 지속 반복 보복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야 되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가짜 뉴스라고 콕 집었던 것들의 맥락을 보면 이제 뭐를 뿌리 뽑겠다 이건지 알겠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통계 뭐 이제 경제 관련 통계에서 왜 외국에서는 외신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국내 언론은 뭐 이렇다라든지 아니면 백신 수급에 관한 것들 아니면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것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제 당연히 이제 언론 활동이 잘못돼서 피해를 입는 선의 피해자들한테는 당연히 배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정권 비판 보도를 재갈을 불리려고 한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선택적일 수 있다. 이런 주관적 판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문제는 또 이게 언론 5개 단체 아니면 또 진보적인 언론 단체들과도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듬는 그런 어떤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미디어 특위의 단일안이 올라와서 국회에서는 수적으로 여기 의석수가 되니까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제 학계나 뭐 이제 법조계라든지 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좀 듣고 더 조금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소위 말하면 보수 언론은 당연하고 진보 성향의 언론이라는 것들도 다 이거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면 180석인데 통과될 것 같으세요? 본회의 올라가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근에 그 민주당의 추세가 네. 좀 일선 의원들이 강한 얘기를 내서 한창 기세를 올리다가 네. 결국에는 좀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검수완박이 그것도 그러네. 대표적이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리에 예전에 계셨던 이철이 네. 정무수석이 또 부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더 두드러졌어요. 그럼 이 법안도 통과 안 시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불만 떼우고 막 강성 지지층이 좀 달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싹 본선 좀 있으면 대선 본선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단 그래서 국회에서 뭐 공청회를 조금 더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마음을 먹으면 지금 국회 의석 구조로는 민주당 가는 길에 걸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예. 밀면 미는 거죠. 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보내도 거기도 이제 숫자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한 가지는 있어요. 뭐요?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입니다. 그래서 대형 특히- 오보 사건 터지고 만약에 네, 대형 오보라든지 이것도 계기가 된 게 조국 전 장관 그 조선일보에서 그래픽 맞아. 잘못 썼던 거 그게 큰 진짜 잘못한 계기였거든요. 거지, 보도가. 근데 그런 사건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도 관건이고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이제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한 보도일 거냐 이것도 관건이겠죠. 만약에 친여 매체에서 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찔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 건데 어저께 앞서 저희가 뉴스 언더블럭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비 후보들 11명, 12명 중에 11명 참석해서 이제 그 어떤 세리머니를 했는데 네. 거기서 황교안 전 대표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이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11명의 주자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이제 큰 빅 이벤트입니까? 그래서 이제 취재하는 말진들이 계속 카톡으로 황교안 부정선거 막 보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황교안 전 대표가 자신이 진두지휘했던 총선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부 민경욱 의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걸 어제 다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뭐 이런 부정선거가 되면 다음 선거도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꺼내니까 하태경 의원도 참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대체 다 끝난 얘기를 우회해서 오해를 줄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이제 둘이 설전이 오갔고 또 현장에 좀 당원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하태경 대표 책상으로 막 종이 같은 게 날라오고 네. 그래서 몇 유튜버들은 좀 제지당해서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유죄로 지난 대선의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정진석 의원이 뭐 청와대 앞에도 가서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이러는데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이제 아마 요 틈새를 노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중도 확장 전략에도 맞지 않다 이런 비판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끝나고 1년 동안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이 강성 지지층에서 욕 먹으면서 1년 버티다가 당 대표 됐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돌아와서 부정선거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하는 건가? 그건 이낙연 전 대표예요. 네. 야, 뻔히 보이는데 놔둘 수 있겠습니까? 비슷하다. 안윤상 씨 틈새를 잘 공략하네. 보니까. 야. 안윤상 씨도 황교안 전 대표는 그렇죠. 하지 않나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잘하시는데. 그냥 황교안 전 대표는 하기 쉽습니다. 또박또박 좀 경건하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자, 어제 근데 그 세리머니라고 되나? 그 협약식이라고 네. 정신이지? 네, 협약식 이걸 참석은 당연히 안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하는 게 경선부터 참여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단일화하는 것도 있고 시기는 특정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관측은 어때? 언제쯤 들어올 거로 봐요? 일단 어제 이제 특정 매체에서 8월 2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보도가 됐었는데 그거는 어제 이제 캠프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무근입니다. 좋다. 아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좋다. 때가 되면 서프라이즈 하겠습니다. 우리 코너를 긴장하는 안윤상 이런 거 할까? 좋은데? 네. 그런데 이제 윤 전 총장이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주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입당이라는 게 바깥에 있다가 자,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야권 단일화 경선을 해서 출마하는 방법. 네. 두 번째는 경선 중간에 들어가는 방법. 중간에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사실 버스가 네. 출발하면은 네. 이준석 대표가 그렇지. 뭐 거부할 수 있죠. 개문 발차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매달리겠습니다. 불량학번은 내가부터 최고야. 예능감도 있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시작할 때 가는 방법. 네. 이렇게 이제 윤 전 총장이 직접 세 가지를 얘기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거. 창당하면 어쩌나.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만들 생각은 없다라고 네. 못을 박았고요. 네.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 8월 중에 방향 잡겠다. 8월 중에 방을 잡겠다. 김수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 신당 창당이라든지 입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거는 경선 후 합당이라든지 합류 이런 여지는 조금은 남아 있는 거고 11월, 8월 예를 들면 본인이 견지했었던 압도적 정권 교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정세 인식에서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보통 대통령 선거를 지금까지 보면은 한 번 이긴 쪽은 두 번은 이겼거든요. 연속으로. 10년, 네, 10년 근데 집권했어요. 그러려면 그 법칙을 깨야 윤 전 총장이나 국민의힘이 집권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 구상하고도 같은 건데 양쪽이 각자 뛰다가 단일화를 해줘야 50대 50의 구도를 깨고 조금 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또 네거티브 공방이 한창 불거졌고 또 본인 역량에도 스스로 생각해도 좀 한계가 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입당 시기를 앞당기는 거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